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약서 쓰기 전에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혹은 부동산을 처분을 할 때 어떻게 파시나요? 검색 같은 걸 하셔가지고 직방TV 절세의신을 좀 보신다거나, 감사합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거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좀 본인 의사결정을 하시고 파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무사 분들을 좀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주변에 알아보고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특히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된다 라는 그 사항들을 몇 가지 좀 가져왔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한두 가지만 삐끗하시더라도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금액이 크거나 특히 비과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세무사 상담을 좀 사전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건지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좀 가장 아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는 흔히 말해서 절세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취득세 내죠. 그리고 가지고만 있어도 보유세라는 걸 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도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이 세부 대명이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약간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이 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실거주 집이든 투자용 물건이든, 내가 만약에 실거주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단독 명의를 가정해가지고 계산해보면요, 일반과세, 물론 이제 비과세도 있지만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는 한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주택이 두 채가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중과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4,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만약에 주택이 하나 더 있어서 3주택 중과가 나오면은 무려 5,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필요경비 금액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많이 있냐 적게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좀 조정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주택수 카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걸 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사항을 가급적 많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내용을 좀 알고 나서 매각을 진행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 설령 내가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주택수인데, 그냥 주택수가 아니라 세대기준 주택수입니다. 세대기준 주택수.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고 어머니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1세대 2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한 다음에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렇게 서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세대 구분하는 게 그냥 구분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떨어져 살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자녀가 세대로 구성할 수 있는, 즉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가 넘었거나 일정 소득이 있거나, 자,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매도를 해버리면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고, 그러면 비과세도 안 되고 심지어 중과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기준 주택수 처음부터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주민등록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은 카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양도일, 매도일이죠. 양도일은 이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원칙은 잔금일이고, 이게 불분명하면 이제 등기 접수일로 한다, 뭐 그 말이 있는데,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은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요. 보통은 좀 내죠. 그리고 최종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이때 이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날이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잔금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좀 계산해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잔금일인 것이고, 만약에 그 이전에 어떤 규제가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계약일을 해주는 것이지 계약일로 이렇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거를 또 말씀드리냐면은, 잔금일에 따라서 실제 매도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계약서 쓰기 전에 요 1번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무사님하고. 근데 내가 계약서라도 썼다 그러면 최소한 중도금이나 잔금 내기 요 2번 요때라도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그래도 뭔가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셔가지고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요때 3번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거의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세 번째 체크사항인데, 아까 매도일은 언제라 그랬죠?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양도 시기를 약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 쓰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이때 치러야 되는데, 이 잔금일에 봤더니 좀 나한테 뭔가 불리한 규제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잔금일보다 등기 접수를 좀 먼저 해버리면 돼요. 먼저 등기 접수를 해가지고 매각일을 약간 이렇게 땡겨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산과세를 피한다든지 강화된 규정을 좀 벗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매각 시기를 좀 조정할 수가 있다. 이것 좀 하나 잘 알아주시고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가 포함이에요. 딱 한 가지 경우 빼놓고.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수 당연히 포함이고 양도세 주택수 그리고 취득세 주택수 전부 다 포함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있는데 이때만 딱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뭐냐?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등록임대주택은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서 등록했을 경우에 이때만 등록한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포함이다. 이걸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총 5개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주택은 거주를 하고 나머지 2번에서 4번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번 주택을 매각할 때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등록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빼는 건데 문제는 이 1번 주택을 매각해야지 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1번 주택은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된다. 비조정이어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예요. 여기서 또 많이 착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 등록임대주택 요건은 구청 세무서 2군데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의무임대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이야. 그리고 2019년 2월 이후에는 5% 이내 임대료 인상. 이를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주택수 빠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주택수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갈색집을 매각할 때 총 5개 주택이 되는 것이고 5주택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5주택 중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고 질문들을 좀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2가지 사례만 좀 더 가져왔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1번, 2번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3번, 4번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미등록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4번 주택을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전체 주택수가 4채가 아니라 2채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제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주택수가 빠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2채가 아니에요. 2채라고 착각하신 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4번 주택을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이고 다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전체가 다 카운트되기 때문에 4주택 중과가 들어가요. 즉 가장 높은 세율인 3주택 중과, 기본 세율에다가 30% 가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전체 주택수는 4채다. 그리고 4번 주택 양도할 때는 조정 3주택 중과 들어가서 장특공이 빠지고 기본 세율의 30%포인트가 가산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4번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잔금을 아예 다 쳐버렸어요. 등기 접수까지 다 완료해버리고 그러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담받는 게 가장 베스트하고 계약서라도 쓰고 만약에 저한테 찾아왔다. 제가 상담을 안 하지만 그러면 저라면은 이 3번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거나 4번 잔금 치기 전까지 3번을 매각하라고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매각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 외 구성원한테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2개가 장기임대주택이고 남아있는 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2년 거주를 했다면 만약에 2년 거주 안 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임대주택 끼어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요즘에 오피스텔 관심 많죠?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지 양도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은 공부상 업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세 자체는 이제 오피스텔 자체가 중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실제 사용하는 게 주거용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거는 양도세에서 따질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택 비과세가 안 되거나 심지어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해당 오피스텔을 그냥 매각을 먼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다른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게 있죠.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에서 다 팔고 최종 1주택 하나 남는다. 그럼 이 최종 1주택은 곧바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2년을 추가로 더 있어야지 비과세가 된다. 이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거나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만 다른 주택 비과세 받는 데에는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란색 집이 있어요. 고가주택이고 양도차익이 큽니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대비 차익이 작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거용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주택이잖아요. 노란색하고 파란색.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가주택 비과세를 반드시 받으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가주택을 나중에 매각해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추가 2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에는 곧바로 비과세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추가 2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내가 다른 세대 구성원한테 증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추가 2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 용도 변경, 증여 전부 다 추가 2년 해야 된다. 아예 조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2년 해야 된다.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이 원래 업무용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가 개념인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슈가 좀 나와요. 상가를 보통 일괄 매각할 때, 즉 토지하고 건물분을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매각을 해버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건물분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안분 계산을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세무대리인, 세무사님한테 좀 맡기셔야 돼요. 해당 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범위 내로 이렇게 좀 건물분을 금액을 좀 안분 계산해달라. 아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은 알아서 잘 해드릴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좀 있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상가를 매수하신다면은 반대로 부가가치세까지 내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나중에 환급 받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단한 조그만 상가를 사러 가는데 부동산에서 5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즉 VAT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실 건데 이렇게 VAT 포함 안 하고 그냥 5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금액을 좀 낮게 해야지 거래가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5억이 아니라 5억 3천으로 나오는 거죠. 무려 3천만 원 제가 더 줘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5억에서 건물분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토지분이 2억이라고 하면은 토지분은 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면세예요. 근데 이 건물분 3억에 대해서 부가치세가 붙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10%가 붙으니까 3억 3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억 3천하고 토지분 2억 붙이니까 5억 3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억 3천을 내가 매수할 때 VAT 포함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3천만 원은 나중에 환급을 받아서 돌려받는 겁니다. 나중에 매각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상가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 이슈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반드시 좀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체크 6가지로 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여러분들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언제 가라고요? 계약서 쓰기 전에 가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왔다, 잘못하신 거고요. 아예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쳤는데 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상담료만 날리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는데 계약서를 쓰고 이 잔금 기간을 굉장히 붙인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전문가한테 가시더라도 잔금 치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너무 기간이 붙어있으면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약서 쓰기 전에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어려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